예, dob스 판결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dobs가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국은 판례가 나올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건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잭슨 여성건강단체라는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고요. dobs라는 사람은 사실 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 이분은 미국 미시시피 주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부의 담당자, 최고 책임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주도 하나의 주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지만 주정부의 미시시피 주라는 이름을 안 쓰고 대신에 이 문제가 된 법률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의 이름을 쓴 거죠. dobs는 자기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인터뷰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 대 웨이드에서 그 로는 뭐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요. 로는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였던 사람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었죠. 그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 사건의 이름이 한번 정해지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대대 자손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판결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또 뭐 이제 아동이 성폭행을 당해서 피해자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제인 로라는 이름은 실제 가명입니다. 그 이름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웨이드는 그 문제가 된 텍사스 낙태 금지법을 소관하는 그 부처의 담당 검사였죠. 그래서 검사를 상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은 이제 주권 면제 때문에 그 담당자의 이름을 쓴 것이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에도 연방주의라는 것이 들어있죠. 연방 국가는 쉽게 설명하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죠.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50개의 주가 있는데 이 50개의 주를 하나의 국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의 국가와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주지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집권 국가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제 부르면서 도지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지사가 우리나라와 같은 도지사라고 생각하기엔 좀 같지는 않습니다. 그 주에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에도 주의회가 있어서 주의 법을 만들죠. 또 주의 헌법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습니다. 연방의 대통령, 연방의회, 또 연방 행정부가 있죠. 연방 또 법원이 있죠. 또 주에도 주지사가 있고 주 행정부가 있고 주의회가 있고 주 법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구조예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주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나 국방이나 또 이민 문제, 또 주간의 통상, 주간의 교역을 하는 것들을 규제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막는 그런 법을 못 만들도록 하는 그런 권한들 가지고 있죠. 또 이제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보면은 연방 정부에 속하는 권한이거나 또는 위임된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법이 연방법도 있는데 주법도 있는데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연방 헌법이 미국에서 가장 최상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같이 최상의 법이죠. 그리고 그 밑에 연방의회에서 만든 연방 법률이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주 헌법이 있고 주 법률이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연방법하고 주법하고 동일하게 규제하는 분야에서는 당연히 연방법이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법을 만들었는데 연방법과 충돌된다. 그럴 때는 연방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법은 위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겹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주헌법, 주법이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복해서 하는 분야들도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연방 형법이 있고 주 형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연방 형법도 위반하고 주 형법도 위반된다 할 때는 두 가지로 다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형량은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걸 다 두 가지를 다 하면 너무 형량이 과도할 때 이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연방 헌법이 있죠. 아주 오래된 헌법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을 때에 만들어진 최초의 연방 헌법은 1787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연방 헌법은 단 7개의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건국 당시에 여러 주들과 같이 연방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하나의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 국가로 출발했죠. 각 주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조에서 7조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가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방 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느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미국이 건국할 때는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왜 없었냐? 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에 자유권을 명시를 했을 때, 열거했을 때 그러면 열거되지 않은 자유는 국가가 뺏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그래서 아예 헌법의 자유를 쓰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 모든 자유는 다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자유에 대한 내용은 기본권의 내용은 처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정헌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죠.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여러 조항들을 추가하면서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핵심적인 자유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수정헌법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성헌법으로 돼 있고 각 주들의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조부터 27조까지 수정헌법 만드는데 200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조에서 10조가 이제 권리장전이라고 해서 기본 인권, 기본적인 인권 또 자유권이 이제 명시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 수정헌법의 14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방헌법이나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에만 적용이 됩니다. 주정부에는 적용이 안 돼요. 주정부는 자기네들이 따로 만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걸로 이제 주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연방헌법이나 연방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수정헌법에서 14조를 만들면서 이런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만들면서 연방 헌법에 있는 내용들이 주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굉장히 중요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유. 그럼 과연 도대체 연방 헌법에 있는 그 많은 자유권 권리 중에서 어떠한 게 주 정부에 적용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아주 오랫동안 이 조항을 해석을 해오면서 어떠한 권리들, 연방 헌법에 있는 권리들이 주 정부에 적용되느냐를 판례를 이제 축적되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돕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4조는 물론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실체적인 권리, 실체법도 다루고 있다. 이제 법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헌법에 있는 어떠한 자유가 주에 적용되느냐, 그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떠한 것이 주정부에 적용되느냐를 봤을 때 미국 연방헌법에 있는 수정헌법의 1조부터 10조까지 있는 많은 권리 중에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권리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조에 보면은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권리,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연방대법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주에 적용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럼 뭐가 본질적인 권리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헌법에는 물론 1조에서 10조까지 권리 장전이 있지만 헌법에 없는 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판결을 통해서 대법관들이 여러 조항들에서 도출해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권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요. 없지만 여러 조항들에서 이것을 추출해 내는 거죠. 그런 권리들도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도 또 어떤 권리가 본질적인 권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 본질적인 권리가 인정받아야지만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미국의 50개 주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헌법에 있더라도 각 주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헌법에 배심제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배심제가 없는데 이제 재판을 할 때 일반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어떤 사건의 결정을 내리는 걸 배심제라고 하죠. 배심제는 연방헌법에 명시된 권리지만 본질적인 권리로 연방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에 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주가 배심제를 하고 싶은 주는 자기 주에서 정하면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는 주에 대해서 너 배심제 왜 안 하냐? 연방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본질적인 권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무엇이냐? 연방대법원의 오래된 이 기간을 거쳐서 판례가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본질적인 권리를 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 질서화된 자유의 핵심적인 요소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서화된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유인데, 자유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 안에서의 자유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질서화된 자유. 그리고 그 중에서 질서화된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연방대법원이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좀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은 이제 이거를 달리 이제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자유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역사와 전통과 관계없는 것들을 막 새로 도입하려고 하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연방대법원은 본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역사와 전통, 또 기독교적인 관점 이제 주로 되겠죠.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연방대법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심사 기준. 그걸 이제 위헌 심사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엄격 심사 기준인데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법률이 연방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어떤 심사 기준을 정하느냐가 거의 결론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에 있어서 어떤 법률, 연방 법률이나 주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엄격 심사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본질적인 권리에 대한 것이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면은 거의 90% 이상의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성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럼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법률을 만들 때 보건이나 또 안전에 대한 법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법,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 이런 법들은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그 법이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수단만 갖고 있으면 합헌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정했다는 의미는 위헌심사 기준이 된 법률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합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심사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 미국 대법원 판례, 법률에 문제된 판례들은 대부분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로데 웨이드, 아까 우리 전혜성 총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로데 웨이드 판결이 어떤 판결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973년도에 나온 판결인데요. 당시에 텍사스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던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노바 맥코비라는 그 분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연방 헌법에는 낙태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보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에 인정되는 권리냐, 특히 이건 주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권리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수 의견은 뭐라고 했냐면은 수정헌법 9조에 보면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명시적으로 나지 않은 권리도 이제 경율이 여기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또 예를 들고 또 14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 14조에 있는 자유라는 단어 그 단어에는 프라이버시권이 들어있다. 사생활의 자유가 들어있다. 그래서 낙태권이 들어가 있고 낙태권은 본질적 권리다. 이렇게 결정 내렸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권리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핵심이냐, 또 역사 전통에 근거하고 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아무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14조 권리의 자유의 프라이버시권이 들어있고 거기에 낙태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낙태권은 본질적 권리이다. 이게 다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판결이죠. 왜 본질적인 권리인가에 대해서 또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면 프라이버시권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느냐 설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방대법관이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의 20년이 돼서 또 하나의 판결이 나옵니다. 캐시라는 판결이 나오죠. 이 앞에는 이제 미국 최대의 낙태 단체죠. 이 플랜 페어런후드라는 미국 전미 가족계획 연맹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 로데 판결이 또 일부가 파기가 됩니다. 로데 판결은 3분기로 여성의 임신 주기를 구분을 해서 낙태 규제 시기를 정했는데 이 판결은 그거 자체를 또 폐기시켰어요. 그러면서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점 이후에만 낙태를 규제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낙태를 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냈죠. 거기서 출산의 자유, 즉 낙태권이 나온다. 그거는 자기결정권을 통해 정당화되는 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조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게 답니다. 이게 본질적인 권리라는 말도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이 판례는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조의 자유가 되려면 각 모든 주 50개 주를 다 규제하는 이 자유가 되려면 본질적인 권리야만 돼요. 근데 본질적인 권리냐 아니냐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4조의 자유에 낙태권이 들어간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헌심사 기준이 세 가지 중에 하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위헌심사 기준을 연방대법관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과도한 제한, 부당한 제한 금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판사들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오로지 낙태권에만 적용이 됩니다. 오로지 낙태권에만 적용되는 위헌심사 기준을 연방대법원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낙태를 규제하는 거의 모든 법률은 다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게 미국 낙태의 권리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판결 돕수로 가보면요. 이 돕수 판결에서 이 두 가지 판결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미국의 미시시피 주는 남부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주죠. 그리고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이 아주 강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 주에서 이 낙태 서비스를 제기하는 유일한 단체가 이 원고인 잭슨 여성 건강 단체였어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 그 두 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법은 미국에서 미시시피 주에서 만든 주법이고 임신주기법이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의학적으로 긴급한 상황 또 태아가 기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주 이후에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캐시 이 판결에 비추어서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주헌법이 문제가 되겠지만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는 것은 이 법이 연방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요지를 말씀드리면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연방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로 판결과 캐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규제할 권한을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 주의회 의원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이거는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죠. 아니니까 합리성 기준, 심사 기준만 하면 됩니다. 낙태를 규제하는 것은 안전이나 보건과 그런 법률과 동급이다. 합리성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 미시시피 주의 임신주기법은 헌법에 합치된다라는 판결을 받은 거죠. 이제 연방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은 6명이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3명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 dob스 판결에서 대법원장인 로버트 대법원장 한 명만 이 로와 캐시 파기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파기 판결은 5대3 판결이 나왔고, 그러나 이 로버트 대법원장도 이 미시시피 주기법이 합헌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합헌인 부분은 6대3 판결이 되는 거죠. 미국은 과반만 넘으면은 무조건 합헌 위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제 뭐 6대3, 5대3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판결의 내용을 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연방 헌법에는 낙태권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낙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dob스 판결에서는 낙태권이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각 주 정부에 적용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판결을 이제 파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했어요. 여성의 낙태를 규제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다, 평등권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미 연방대법원의 이전의 판결에서 이거는 평등 문제가 아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합리성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헌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낙태권이 과연 미국 역사와 전통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또 낙태권은 본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 이 핵심적인 질서화된 자유의 핵심이냐,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이번 dob스 판결에서는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교수님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로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 미국의 이 각 주에서는 4분의 3 이상의 낙태를 금지했어요. 그러면 이게 본질적인 권리를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또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따져봤을 때 물론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대부터 미국은 이제 보통법이라는 판례법 국가죠. 보통법 체계를 봐도 낙태를 다 금지해왔다는 겁니다. 이 일부 허용한 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었죠. 근데 로 판결은 왜 이걸 무시했느냐는 겁니다. 무시한 거죠. 본질적인 권리라는 거를 따져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본질적 권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딴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 이 낙태권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권리를 지지하는 미국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없었다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 주 헌법, 주에서도 헌법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 헌법에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이번 dob스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와 캐시도 뭐 이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 판결을 내렸을 때에 미국 각 주들이 이렇다는 것, 또 역사적으로 이렇다는 것들을 왜 무시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 분석을 따랐다. 그 뒤에 나온 캐시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연방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낙태권은 뭐 낙태라는 말이 없더라도 여러 헌법상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면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사생활의 권리,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죠.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이번 판결이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와 캐시들이 이제 나름대로 판례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판례가 낙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지 낙태하고는 관계가 없는 판례들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례들을 인용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판례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도덕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낙태 문제는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유사한 판례들을 인용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들을 인용하면서 없는 권리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주요 요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미국은 판례법 국가죠.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라고 해서 법 조문회를 만들고 법 조문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지만은 미국은 이제 보통법 국가 또는 판례법 국가라고 해서 어떤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에도 다 구속을 하죠. 그걸 이제 판례법 국가라고 합니다. 판례법 국가에서는 이 판례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 당해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법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법률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례를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판례 변경의 의미가 아니라 판례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판결에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선례 구속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쉽게 바꿀 수 없지만 그런 판례를 전혀 못 바꾸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판결까지도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선례 구속의 원칙이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거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미국의 인종차별 판결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했죠, 문제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같은 학교에서도 흑인 백인을 따로 교실을 앉게 하고 기차에서도 다른 칸을 이제 앉게 하고 식당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주의 법들을 하폰이라는 판결을 아주 오래전에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연방대법원에서 만든 유명한 그 원칙이 분리되었으나 동등하다. 이런 걸 만들어냈죠. Separate but equal이라는 원칙까지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그게 뒤집혔죠. 그 이후에.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인종차별을 옹호했던 잘못된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꿨지 않냐. 그러니까 선례구속 원칙이 있지만은 잘못된 판결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번 판결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원고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로와 캐시 같이 중요한 판결을 바꿀 때 연방 대법원이 이거 정치적인 걸 고려한 거 아니냐 또는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다 그런 주장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은 외부적인 우려의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론을 의식한 판결도 아니다. 이 법은 법률에 따라서 미국 헌법에 따라서 내려지는 판결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판결이 내려질 때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판결 내리기 전에 초안이 유출돼 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연방 대법관들이 공격을 받고 또 프로라이프 단체들을 막 찾아와서 시위하고 막 방화 불을 지르고 여러 가지 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저 연방 대법관들을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률에 따라서 이번 판결을 내려주신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낙태권은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각 주는 적법한 목적을 위해 낙태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주에서 각 주의 주민들과 함께 또 주에서 선출한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낙태에 대해서 그 주에 적합한 규제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연방 헌법으로 위반이라고 위헌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노란색을 일부만 쳤는데 그 밑부분을 보시면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사법부는 법관의 사회적 경제적 신념을 가지고 입법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이든 법률이든 규범을 가지고 판결을 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앞에 말씀드렸던 로와 캐시 판결은 대법관들이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법관의 어떻게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거를 사법 적극주의라고 합니다. 사법부에서는 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만을 해야 돼요. 그게 사법부의 역할이죠. 법을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돼요. 입법부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법부에 계신 대법관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법 적극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대통령은 행정부 권한만 해야 되고 입법부는 입법 역할만 해야 되고 사법부는 사법 역할만 해야 돼요. 근데 왜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느냐? 그게 사법 적극주의예요. 이번 판결은 로 캐시가 사법 적극주의적인 판결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주의 이 대상이 된 법은
적법한 이익을 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 잘 만든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낙태는 심오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이 로와 캐시는 그러한 권한을 침해했다. 본 법원은 이 판례를 파기하고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반환한다. 이게 또 중요한 말이죠. 법을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원래 국민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 의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 권한은 국민들이 가진 권한이에요. 또 국민들이 그 권한을 입법자들에게 위임한 권한이죠. 근데 그 권한을 누가 뺏어갔느냐? 연방 대법원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없는 법을 만들어내서 낙태권에는 없는 권리를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권한을 사법부가 뺏어갔다. 로대 웨이드 캐시 판결을 통해서 뺏어간 입법권을 침해해서 헌법을 위반해서 삼권 권리배 위반해서 입법권을 행사한 그거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죠. 3분기라는 기준, 임신 규제, 낙태 규제를 할 때 3분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규제한다. 또 아니면은 태아의 독자 생존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제한다. 이거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법원은 이미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해야지 없는 법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을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해져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뺏어가서 자기네들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